네, 지난 영상에서 찾아뵌 지로 무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픽션, 과연 AI가 논픽션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역시 예상대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500 정도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위안이라고 하면 그 영상과 이전 영상 덕분에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늘어서 1600명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논픽션 그 영상은 따봉, 좋아요, 공감 80 넘었어요. 거의 90명 가까이 호응해 주셔서 어느 정도 뿌듯해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다음 영상은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을 위한 나름의 제언,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획으로 나만의 책을 쓰고 싶다, 나만의 책을 내겠다라는 목표 정하셨을 겁니다.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책이라는데 내 이름 석자를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6만 종 넘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책을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쓰지 않은 분들 꼭 책 쓰기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책이 나왔으면 그 책이 좀 알려지면 좋겠죠. 저는 2권의 책을 내면서 2책 모두 증세를, 바쁘다 등산도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고가 거의 없다, 증세 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 책 고른 책도 그렇고 모두 첫 초판을 2000부로 찍었고 나름 2책 모두 증세한 증세 작가 손민규입니다. 그리고 17년 정도 서점에 있으면서 어떤 책은 잘 되고 어느 책은 안 되고 비슷한 내용인데도 어떤 책은 정말 잘 됐고 그 책보다 오히려 더 뛰어났는데도 좀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책을 써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전달 드리고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최근에 그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드림셔터 40주년 기념 콘서트에 갔습니다. 티켓이 13만원이 넘었고 굿즈가 후드티죠. 후드티인데 11만원이거든요. 11만원. 반팔티가 65,000원이에요. 가보면은 다 팔려요. 시작하기 전에도 가면 거의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죠. 이 서점 사람으로서 우리 출판계는 왜 굿즈가 다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가수가 음악을 통해서 주는 감동이 있죠. 마찬가지로 문화산업 전반이 그렇듯이 창작자들이 독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소설 읽고, 저도 책 읽고 굉장히 감동 많이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굿즈라는 시장이 좀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서울국제도서점 열릴 거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저자 행사들이 열릴 텐데, 뮤지션들에게 바치는 일반 팬들의 헌신, 저 얼마 썼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0만 썼죠. 근데 저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오시고 그분들의 음악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양분이 됐고, 지금도 힘들거나 즐거울 때 음악 들으면서 살고, 저는 응당 뮤지션에게 그 정도의 돈은 드릴 수 있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있어요. 박상 작가님, 최민석 작가님, 윤고은 작가님, 서유미 작가님, 그분들 콘서트 해서 티셔츠 인쇄해서 5만 6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저는 기꺼이 지릅니다. 네, 제 인생에 책은 그만큼 좋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창작자들, 그런 저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완벽한 저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나오는 책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고하기 위한 틀이 있습니다. 제만의 틀은 아니고요. 고전에 다 답이 있어요. 책을 쓴다는 것, 그리고 책을 낸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문화상품이죠. 사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 독자들이 그 돈 이상의 가치를 내가 책에서 얻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설득입니다. 설득. 내 저자가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 나온 계기가 있죠. 그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되게 소피스트랑 논쟁을 하고 그리고 사학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토론, 설득하는 기술이 화두였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강사들 있죠. 일타 강사들도 결국은 그 똑같은 내용, 자기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야지 몸값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때 그리스의 얘기 중에 하나 3단노법 있잖아요. 3단노법은 이성의 영역인 거고 논리적인 영역의 설득인 건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 위주로 생각하죠. 이 지식이 나에게 필요하냐 아니냐 옳으냐 아니냐라고 설득하는 건데, 근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도 나와 있는데 강사가 연설하는 사람이 청중을 설득하는 게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라는 영역, 이성의 영역인 거죠. 두 번째가 에토스, 저자의 권위,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발화자가 누구인자에 대해서는 에토스고, 세 번째가 이제 파토스, 청중의 마음을 들었다 올렸다 한 그런 감성의 영역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도 이미 그 로고스, 우리가 생각할 때 로고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로고스는 부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권위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책을 쓰는 사람, 저자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잠시 이제 곁길로 세자면, 크게 책을 쓴 사람을 표현하는 걸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작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자라는 게 용어가 있죠. 한자를 뜯어보면 1번 작가라는 것은 지을 자기의 집 가짜,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가라고 한다면 유가 있고 도가 있고 불가라고 하듯이 하나의 종파를 잇는, 잠깐 좀 거창한 의미예요. 작게 보면 그 작품을 하나 만드는, 세계를 하나 만드는 창작자, 주로 그래서 소설가 느낌이 강하죠. 또 하나는 글쓰기 스타일을 좀 따르고 싶고 그 손민규 학파가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작가란 칭호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흔하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작가는 웬만하면 소설가, 하나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창작자, 작가, 소설가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 글쓰기 스타일이 엄청 멋있어서 따라하고 싶은 문파가 형성될 정도라면 작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끔씩 뭐 홍보물에 손민규 작가라고 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손민규 저자입니다. 저자라고 하는 건 이제 지을 저자에 사람 자자니까 그냥 글 짓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작가든 저자든 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에토스인데, 에토스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혹시 글을 쓰기 전에 이제 정신과 의사였다, 또는 뭐 사회학과 교수였다, 이런 식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저자로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첫 책 이제 밥보다 등산을 썼고, 두 번째 책 고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알파이니스트도 아니고 등산으로서 얻은 성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알파이니스트가 썼다, 뭐 좀 성취를 했던 뭐 이제 사람이 썼다, 뭐 그 아웃도어 전문가가 썼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팔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가 보기에 손민규라는 사람은 서점 사람이다, 책을 많이 받고 많이 소개했던 사람이다 라는 면에서 책 고른 책이 나왔죠. 책 고른 책이 좀 더 이제 밥보다 등산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저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게 크게 달라졌겠어요. 비슷한 문체로 쓰고, 그리고 이제 저자의 권위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독서에 관한 책을 썼을 때 좀 권위가 더 실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토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했을 때 많은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결국 책이라는 게 글로 쓰여진 거지만 책 쓴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막 범법 행위를 짓고 하면은 좋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안 실리겠죠. 일단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쓴 책이 에토스가 실리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토스이죠. 파토스는 청중의 분위기, 그때의 분위기, 이런 건데, 뭐 옛날에 이제 문학 평론, 뭐 문학 그 이론에서도 보면은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컨텐츠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보면은 저자의 죽음, 작가의 죽음, 이런 얘기가 한창 유행했었고,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함의한 바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독자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여야 이제 좀 잘 수용하겠죠. 근데 대부분 잘 안 열려 있죠. 그 안 열려 있는데, 안 열려 있는 독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파토스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책을 쓰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로고스의 영역을 잠시 좀 빠르게 이제 건너뛰어 갔는데, 로고스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이성적인 영역, 이 책에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이제 로고스의 영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 나는 저자로서 이 주제에 관해서 쓰는 사람이 내가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 요즘 권위라는 게 예전에는 좀 그런 거 있었죠. 내가 학계에서 권위가 있다거나 라이센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의 권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서화된 권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권위가 필요한 거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얼마나 있거나, 페이스북에 얼마나 있거나, 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있거나,
에토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출판계에서도 찾는 인물들이 팔로우 굉장히 많이 보고, 저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내가 예비 저자든 지금의 저자든 옛날의 방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을 쓰는 저자이고 작가이고, 이걸 이제 원고가 떠난 이상에는 이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자들이 신기하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에토스가 안 실리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 채널을 운영하고 내 책을 알리고 내 책을 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지에 관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게 이제 기본 값이 됐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세 가지 설득의 요소, 에토스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로고스 얘기할게요. 로고스는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쓸 것이냐 이거고, 그래서 에토스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겠죠.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내 전공이 심리, 치유 쪽에 종사한다거나 정신과 의사거나 이런 분들이 써야 될 글은 당연히 그쪽 주제이겠죠. 물론 이런 분들이 상관없는 취미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정말 그 등산이 좋아, 요리가 좋아, 이렇게 했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쓴 뭐 요리책, 이런 식의 재미난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일단 이루신 뒤에, 저자로서 성공하신 뒤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나의 에토스와 무관하지 않은 영역의 로고스를 쓰셔야 되는 거죠. 로고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 거냐. 근데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던 일의 연장선, 내가 관심사,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영역, 이 연장선을 쓰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로고스의 영역은 유행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자들이 어떤 글을 얻고 싶어 하는가가,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가가 로고스의 영역.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베스트셀러 영역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전 영상에서 AI가 논픽션을 죽인 거에 대한 반론을 많이 제기했고,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 베스트셀러 전부 다 주식책이죠. 주식책, 투자책. 이제 투자책 뭐 이런 것도 논픽션이잖아요. 지금 다 논픽션 읽고 있어요. 왜? 지금 뭐 우리 모든 사람들 관심사가 코스피 6천, 7천만 이렇게 가고 있고,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17년 동안 서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이제 주식책은 똑같이 가죠. 정배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스피 시장이 뜨거울 때는 주식책이 잘 팔리고, 코스피 시장이 좀 뭐 박스장이라거나 이제 그 다음에 조정장이면은 입문책들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로고스의 영역인 겁니다. 이제 책을 내고, 요즘은 2주나 뭐 한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책 출간 시점에서부터 한 달 정도 안에 독자들이 얼마나 이 주제에 관심이 있을까를 책 쓰기 전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로고스 영역이에요. 베스트셀러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책이 요즘에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로고스 영역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거는, 사회가 변해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령화인 것 같아요. 이제 50대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되고, 최근에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었죠. 40% 넘어갔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런 분위기가 좀 씁쓸하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잘 보면서 독자들이 내가 쓰고 싶어하는 글을 그냥 내는 게 출판이 아니거든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이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를 나누는 게 출판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책은 일기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 목록을 보시면서 지금 독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에토스를 강화시키는 거는 이제 되게 열심히 사셔야 되고, 잘 사셔야 되고, 그리고 슬프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채널 이제 저자 유지하셔야 되는,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공부 계속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저자로서의 에토스를 권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죠? 파토스죠. 파토스. 어떻게 청중의 분위기, 그 당시 청중 분위기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하는, 설득하는 이제 기교라고 하겠죠. 이건 기교일 텐데, 저자로서 파토스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문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로고스와 에토스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나 뭐 법조인, 요 직업분들이 주로 좀 책 많이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뭐 법에 대한 얘기를 썼거나, 아니면 법률 에세이를 쓰거나, 한국인의 정신 문제, 심리 문제에 대해서 썼는데, 똑같은 에토스와 똑같은 로고스를 판매량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파토스 문제, 문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하겠죠. 출판사의 그 홍보 전략과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책이라는 거는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가는 거,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 넘어서 고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반에 홍보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읽은 사람들이 읽고 계속해서 충천해주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좌우하는 건 결국 문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게 썼는가.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직업군에 있는데도 얼마나 멋지게 썼는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문체에 정답이 없어요. 문체에 정답이 없어요. 저도 제미나이나 GPT랑 얘기를 하면서 내 글 좀 교정해달라고 쓰곤 하는데, 제가 주로 제미나이랑 GPT를 혼내요. 저도 이제
문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게 걔네들이 틀렸다기보다는 문체는 정답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단문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복문이 올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비유나 과장 뭐 그런 은유가 쓰인 글이 아름답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직설적일 수 있고 파토스 영역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럼 나의 파토스 나의 그 저자로서의 힘 문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많이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으셔야죠. 많이 읽으셔야죠. 그리고 왜 많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주로 사회 분야라든지 주로 약간 건조한 설명 위주의 부분에서 문체를 배울 수는 없고 에세이라든지 소설을 읽으면서 좀 감을 잡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많이 읽다 보면 좀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의 글을 좋아하는지를 보일 거고 그걸 내가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판매를 봤더니 이 작가들이 판매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만 두고 묻어둬야 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 발견했고 내가 좋아하는 문체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스타일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표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많이 읽으면서 이게 뭐 약간 암묵지라고 할 수 있죠. 정교하게 방법론으로 서술하기 힘든 지만 나는 이런 글이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그 작가 스타일을 좀 보고 그 스타일을 나만의 스타일로 나의 모양에 맞게 좀 맞추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개인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파토스도 연마할 수 저는 이제 최민석 작가님 박상 작가님, 권리 작가님 이런 스타일 재미 좋아했어요. 진지하기보다는 책 읽으면서 풋풋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장 좋아했고 그 속에서도 눈물과 콧물과 그 웃음을 동시에 짜낼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 작가들을 좋아해서 따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어려운 부분. 그래서 파토스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왜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가? 이왕이면 책 사서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책을 써서 책으로 어느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저자가 책을 안 사서 읽어요. 그러니까 안 사서 뭐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읽거나 그리고 아예 나는 뭐 내 글 다른 사람이 쓴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쓸래 이러고 써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럼 누가 책을 삽니까? 그냥 일단 나부터 내가 책을 써서 어느 정도의 인세를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서 읽어야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파토스 뭐 에토스는 좀 다른 영역이라도 로고스와 에토스를 키우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은 독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읽었던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쁘다 등산이라든지 책 고르는 책 읽었을 때 그 주제에 관해서 나왔던 책들을 다 읽어보려고 했어요. 최소 한 10권 이상은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충의 목차가 짜였을 때는 한 3달 안에 글 쓰고 초고 끝내는 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그 뒤에 계속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맥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퇴고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한 3달 안에 끝내지 않으면 계속 늘어지고 결국 못 써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예비 저자분들은 쓰겠다고 했을 때는 최소 10권 이상 사서 읽으셔야죠. 정말 사서 읽어야지.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책 쓰고자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정작 책 쓰는 사람, 책을 완성해내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됐는데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까지 계속 내는 저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도움되는 책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수처럼 쓰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책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되게 좋기도 하고 초반에 얘기하는 것부터 와닿는 게 보통 책 쓰는 사람들 일에 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책 쓰는 사람들이 책을 못 쓰는 이유를 흔하게 3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아직까지 책을 쓰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 자료조사가 덜 됐다, 세 번째 나에게 부족한 거는 나에게 좀 더 좋은 노트북이 있거나 나에게 좀 더 좋은 워드 프로세서가 있거나 이런 식의 변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핑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1번 시간 없어서 저도 뭐 많은 핑계를 대는데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다 시간 없죠. 모두 바빠요. 그럼에도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중에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 루틴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내가 한 번에 하루에 8시간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이 시간을 억지로 내서 쓰는 루틴을.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도 어떻게 마련하긴 했는데 아직 자료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 자료조사는 끝까지 완성되지 않나요? 그래서 왜 계속 이제 새로운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쓰면서 자료조사하고 쓰면서 자료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쓰며 보면 계속 보이거든.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니까 어떤 책을 더 읽어야겠다, 어떤 자료조사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모두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책을 쓰는 건 그런 저자 스타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쓰면서 자료조사 계속 하는
게 이제 바로 방법이다라는 얘기하고요. 제목도 보면 교수처럼 쓰는 법이 뭐냐면 요즘도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뭐 그 계속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돼요. 논문 얼마나 스트레스요. 정말 일반 에세이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인데 교수처럼 쓰는 법. 직업이 쓰는 것인 사람의 이제 교수처럼 쓰는 법이기 때문에 루틴 잡는데 굉장히 유용한 팁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도 좀 그런데 저도 지금 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쓸 때마다 늘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저는 노트북 있긴 한데 너무 커요.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너무 좀 번거롭고 그러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나 아이패드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데 무슨 소리냐. 옛날에 보면 그냥 손으로 썼잖아요. 손으로 쓰는 사람들 진짜. 그래서 그건 다 핑계다. 세 가지 핑계를 다 멈추고 올해는 생각해 두셨던 책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쓰기랑 읽기는 뭐 계속 우리가 뭐 AI 있든지 말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쓰기와 읽기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은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맞는 얘기고, 결국 읽고 쓰기의 요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가르침 주장이 정말 멋있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만큼 얻을 게 많은 거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책 최근에 나왔고 그레이엄 리가 쓰는 건데요. 뭐 AI 등장 이전에도 인간들이 굉장히 모바일에 잠식됐죠. 근데 우리가 읽게 되는 능력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길찾기 능력이라든지 운동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데 12가지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걸 이제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읽기도 당연히 있고 쓰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길찾기 능력도 있고 그런 것들. 지금은 저도 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유튜브 잠시 꺼두시고 휴대폰 잠시 꺼두시고 진짜 세계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지도에서 나온 쾌적한 사회 불쾌함이라는 책인데요. 일본 책인데 일본 도쿄나 대한민국 서울이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고 편리한 도시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일본과 한국은 모두 개인의 행복 만족감이라든지 출산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이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 표백 사회, 깨끗한 사회, 쾌적한 사회, 편리한 사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안 좋은 효과로 기준에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이 배제되고 밀려나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두루두루 다양한 방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 정신건강이라든지 노키즈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키즈존 왜 애들을 좀 그렇게 싫어하게 됐는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준에 맞춘 위생, 뭐 청결함, 효율에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타자화시키고 열등화시키고 노키즈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징후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건 한국 책이고 탐욕스러운 돌봄이라는 책이고 신성아 저자의 책입니다. 신성아 저자 처음 등장했을 때 환호 많이 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첫 책을 내느냐. 저자의 두 번째 책이고요. 전작에 이어서 돌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선 그 일본 책과 연결지어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쩌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인 그 괴물이 되었을까에 대한 스스로 반성도 한번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를 뭘로 다룰지 의견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다루고 없으면 제 마음대로 찍겠습니다. 한 달 뒤에 뵙든지 아니면 일주 뒤에 뵙든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